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송치영입니다. 오늘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PLS 제도 시행 대비해서 동물약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첫째로 PLS 제도를 이해하고 우리 농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우리 농장에서는 그럼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세 번째 동물약품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축산물 PLS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한답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홍보물을 재작년부터 만들어 보급하고 홍보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생소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홍보물 보시면 그 농장별로 한우 농장, 양돈 농장, 젖소 농장, 산란계, 육계 농장 해서 특별히 우리 산란계 농장에서 주의할 점까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보시면 달계에 허가된 약품일지라도 산란 중에는 사용 금지라고 표기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산란 중인 닭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동물용 살충제를 사용해 달라. 그리고 게살을 완전히 비워서 사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알에 휴약기간이 있는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품 투여 중, 그리고 투여 끝나고 나서 휴약기간이 있는 동안 낳은 알 전부 폐기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산란계 농장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LS 제도를 한번 이해를 가져볼 텐데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앞에 세 글자 따서 PLS입니다. 식품 잔료 허용 물질과 잔료량을 관리하는 제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약품이 어떤 약품이 있는가를 정부에서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등재된 약품들은 사용법을 정확히 하고 휴약 기간을 며칠로 했을 때 완전히 그 잔류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다 실험을 통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을 때는 DDT 같이 우리가 사용한 지 수십 년이 되는 그 살충제도 지금 검출이 되거든요. 그 땅에서 오염된, 땅에서 자란 풀을 먹은 방목해서 키우는 닭들이 낳은 알이나 고기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검출량을 가지고 폐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외에 허가되지 않은 물질은 킬로그램당 0.01mg 이하만 되면 불검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이용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PLS 도입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 때문이죠. 축산물 소비량 급증에 따른 생산량,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 증가로 인해서 오남용으로 잔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잔류물질 유해 정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다 PLS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급하게 도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것은 다 알고 있다시피 계란 살충제 파동 때문에 좀 급속히 실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살충제 피프로닐, 이게 네덜란드에서 닭진드기 잡겠다고 사용했던 것이 검출돼서 우리나라로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서 파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사실
닭진드기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의사의 손을 떠나서 무허가 제품들이 농장을 돌아다니다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프로닐도 뭐 핸드폰 검색창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200도씨에서나 이게 분해가 되고 또 물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포된 피프로닐이 농가 케이지에서 없어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닭을 폐기하고 청소하고 세닥으로도 끊임없이 피프로닐 오염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이런 것이 우리 PLS 도입을 앞당긴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PLS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내 축산물에서는 잔류동물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돼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요. 수입 축산물 중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축산물 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축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동물용 의약품 이제 안전 사용 우리가 할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약, 드러그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미국에서는 드러그 하면 마약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마약도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당연히 독이 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약도 잘만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독이 돼서 우리한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잘 알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고요. 동물약품의 종류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항생제, 살균제, 살충제, 해열제, 거담제, 각종 기능을 개선하는 기능개선제, 면역증강제, 천연제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균제는 이제 소독약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살충제,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항생제죠. 그래서 오늘은 항생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주로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일부 테트라사이클린이 이제 원충성, 콕시즘 같은 원충성 질병도 치료가 되지만 대부분 이제 미생물, 그것도 세균 질병에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세균 종류와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항생제가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세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균들은 세포벽이 있고 그 세포 안에 구성 물질이 있고 그 핵심에는 또 핵 DNA, RNA라고 하는 핵이 있죠. 이렇게 그 항생제에 따라서 세포벽에 작용하는 항생제, 그러니까 페니실린계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포벽이 있는 그람 양성균에는 잘 듣지만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세포벽이 없는 균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통 이런 것들이 내성균 검사를 하면 감수성 검사에서는 잘 나오는데 대부분 겐타마이신, 가나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게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분자량이 커서 주사제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음수 투여나 사료 첨가가 안 되죠. 그래서 사용이 적게 되다 보니까 아마 감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핵산에 작용해서 DNA 합성을 억제한다는 퀴놀론 계열 항생제, 대표적인 게 에노플록사신이었죠. 올해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지금도 판매는 금지되어 있는 약물인데 워낙 마이코플라즈마나 그람 양성균이나 그람 음성균이나 모두 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했었고 작년까지도 검출이 됐던 그런 문제 있는 항생제라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에서는 사용하지 말자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퀴놀론 계열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50% 이상 감수성이 떨어져서 내성균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많은 세균 중에 항생제 내성 있는 일부 세균이 살아남는다면 다음에 또 이 세균들이 증식을 해서 모두 다 내성균이 되고요. 또 이런 내성균은 또 다른 세균한테 전달돼서 내성을 획득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항생제 내성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태인데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항생제 내성균이 오염된 축산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요. 가축 분변이나 퇴비 내에서 항생제 내성이 농작물 및 환경으로 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축과 직접 접촉으로 가축 내성균이 우리 같은 축산 종사자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닭의 장에는 많은 세균이 있는데 낮은 농도로 사료 첨가로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면 내성균들이 생겨나고 그런 내성균이 가축은 물론 식품을 통해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여러 가지 그런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수성이 없는 항생제가 있어요. 아무리 써도 듣지 않는 항생제를 쓰면 치료도 되지 않을 뿐더러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경제적 피해를 크게 만들고요. 투약 기간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또 고농도 저농도 목적을 정확히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내성균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다 투여로 농가의 동물 약품 비용이 증가할 수 있죠. 정확한 용법대로 쓰지 않고 막연하게 세게 써야 된다 해서 2배, 3배의 용량을 쓰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농장 내에서 내성균이 생기면 향후 더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죠. 이런 문제가 소비자들의 불신을 일으켜서 90% 넘는 소비자들이 축산에서 항생제 과다 사용을 우려하고 있고 무항생제 축산물을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94%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시게 될 때는 신중하게 사용하시는데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진단을 받고 세균성 질병일 때 또는 확실하게 2차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 처방을 받고 그 처방을 받은 항생제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또한 유효한 항생제를 사용해야죠. 감수성 검사를 통해서 유효한 항생제를 선택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오늘 주제죠. 정해진 용법과 용량 그리고 투약 경로를 준수해서 PLS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가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 항생제 내성균 출현도 막을 수 있고요.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소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생제는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의약품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습관처럼 닭에 질병이 있거나 생산성이 떨어질 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반성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 지키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이따 연습 시간에 사용 설명서를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 설명서에 지정된 가축 또는 빈축사에만 사용하고요. 세 번째, 사용 용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용량과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휴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 다섯 번째, 투약 경로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여섯 번째,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주사하는 등 중복 사용을 피해야 하고요. 일곱 번째, 주사 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다 투약하고 나서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하고 휴약기간 동안에는 절대 약재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농가에서 많이 그 잔류물질 검출이 돼서 조사를 해보면 안 먹였는데 왜 나오냐? 주로 사료 비내, 사료 속에 남아있거나 물통을 청소하지 않아서 물통 아래에 그 약물이 남아 있어서 저농도로 계속 공급되고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유지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축산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이 나오죠. 열 번째, 의문이 있는 경우 저 같은 양계 전문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해보는 시간인데요. 그 동물용 의약품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창에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들고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을 열어서 이 검색창에다가 동물용 의약품 정보관리 시스템 이렇게 치면 나오죠. 그림과 같은 화면과 같은 똑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홈페이지가 나오면 회원 가입 안 하셔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을 누르시고 품목을 검색하셔도 되고 성분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제가 성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성분 나오죠. 그럼 요 네모칸 안에다가 여기 암피실린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우리 양계장에서 휴약 기간이 짧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재가 암피실린인데요. 첫 번째는 수산용 암피실린이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20%짜리 암피실린 부표를 열어보겠습니다. 부표를 클릭하고 다운로드된 칸에 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명서 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이것을 보실 수 없겠지만 약을 사용하실 때, 처음 사용하실 때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쭉 보면 뭐 업체명, 허가일자, 약품 분량 나오죠. 암피실린 수산화물이라는 약물이 200g 들어가 있다. 1kg에. 20%짜리라는 거죠.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50%짜리까지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효과는 닭에서 대장균증으로 나오죠. 대장균증에 사용할 수 있다. 포장단이 있고요. 용법 용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의 용량을 음수 또는 사료에 혼합하여 1일 1회씩 3 내지 7일 경구 투여한다. 음수에 주로 우리가 많이 섞어서 사용하죠. 그러면 얼마나 써야 되느냐? 체중 1kg당 본제 0.05 내지 0.1g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사용상 주의사항 쭉 읽어보시고요. 부작용 보시면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은 이렇게 설사 유발할 수 있고 상호작용으로 마크로라이드 계열,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이런 등등 항생물질과 병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섞어 썼을 때 상승작용보다는 방해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는 겐타마이신, 기타 이런 약재는 본제의 약효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둘이 섞어 썼을 때 더 좋은 작용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마 작용 기전이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적용상의 주의사항 쭉 보면 잘 혼합해서 사용하라는 거고요. 사료에 섞어서 사용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잘 안 섞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장에서 섞을 때. 사료회사에 섞으면 배합기에 넣고 오랫동안 배합을 하기 때문에 잘 골고루 섞이지만 우리가 농장에서 그냥 벌크차 위에다 뚜껑 열고 쏟아 부어서는 안 섞입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했던 중추농장에서 콕시듬 약을 사료회사에 부탁해서 얻어가지고 농장에서 섞었다가 아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다 신경 증상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사료에 섞을 때는 조심해서 아주 미리 사전에 먼저 잘 섞어 놓고 배합기가 있어야겠죠, 농장에도. 그리고 나서 벌크차에서도 배합기를 통해서 혼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휴학기간입니다. 여기서 닭 3일, 또 여기 알 3일 이렇게 돼 있죠. 산란계의 경우 약물 투약기간과 휴약기간 중 수거된 알은 식용란으로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부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아까 PLS 제도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 했는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고생하셔가지고 잠깐만, 여기 잘 안 지워졌습니다. 이제 CTC라는 약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TC 검색하면 요걸 한번 볼까요? 180g짜리.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 염산염이 180g 18% 들어있는 약이고요. 닭에서는 만성호흡기병, 기낭염, 대장균증, 콕시디움증, 살모넬라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법 용량 보시면 닭에서도 각 질병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의 양과 투여 기간이 달리 나옵니다.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는데, 아까 암피실 투약했을 때 우리가 대장균증 예방한다고 했잖아요. 대장균증 예방을 보시면 사료톤당 본제 1.2kg에서 3.6kg, 3.056kg 사이에 써서 ppm으로 따지면 220에서 550 ppm 사이에 5일 동안 쓰면 대장균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휴학기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휴학기간이 3일입니다. 또는 5일입니다. 그래서 550 ppm 이하로 썼을 때는 3일이고 550 ppm 이상 썼을 때는 휴학기간이 5일이고요. 알은 550 ppm 이하로 쓸 때는 휴학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TC를 썼을 경우에는, 대장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CTC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일정 농도 이하로만 쓰면 계란을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PLS 제도를 준비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CTC는 저농도에선 계란에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약도 새로 생겼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알아보셨는데요. 이 동물용 의약품 정보관리 시스템에 주소창에 가셔서 사용하시는 약, 또 사용하고자 하시는 약들을 자주 좀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품 투여량 계산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암피실린 한번 알아봤죠. 그러면 암피실린 하루 투여량 어떻게 계산할까? 제가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칠판이 있으면 같이 계산을 해볼 텐데, 칠판이 없어서 이제 저는 입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장님들께서는 공책에다가 연필 꺼내놓고 한번 적어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주령 닭 중추 33,000수, 대장균증이 와서 암피실린을 투여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먹이면 될까요? 아까 부표에서 봤죠. 체중 킬로그램당 0.1g을 사용한다.
제가 900g으로 잡았습니다. 10주령 71년짜리 중추 900g 0.9kg 곱하기 33,000수 하면 29,700kg의 닭 체중이 나오죠. 여기다 0.1g 곱하면 2.91kg.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최대 용량이고 1.5에서 2.9kg 사이에 사용하면 휴약 기간을 3일만 지키면 얼마든지 출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중추니까 출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케이스 2에서 30주령 성게 52,000수 여기에 또 암피실린을 투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3주령 닭체가 체중을 1.8kg로 잡았습니다. 1.8kg 곱하기 52,000수 하면 93,600kg로 하루에 암피실 9.3kg 20%짜리 투여하면 되고요. 이것을 하루 먹는 물량에다가 타서 투여하시면 됩니다. 휴약 기간은 3일이죠. 그러면 약품 투여 기간 3일 또 휴약 기간 3일에서 6일 동안은 계란을 출하하면 안 되죠. 그럼 33주령에 이 닭이 한 93% 정도 알을 낳는다. 계란 가격이 한 싸게 잡아서 145원 정도 잡았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700만 원 정도의 계란을 폐기해야 돼요. 6일이면 4,500만 원 정도의 계란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TC를 사용한다면 예방적으로만 정확하게 ppm을 지켜서 잘만 섞어서 사용하시면 4천만 원어치의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같은 약물 치료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료톤당 2kg 첨가하기로 했죠. 그러면 하루 섭취량이 한 105g 내외 될 거예요. 105g 곱하기 55,000수 해가지고 하루에 한 5.5톤 먹게 되는데 하루에 11kg 정도의 약을 사료에 타서 투여하시면 5일 동안 그러면 55kg를 준비하셔서 이거를 5일 이상 투여하시면 휴약 기간 없이 대장균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처음에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우리 양계 전문 수의사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문제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수의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물 PLS 알아봤고요. 동물용 의약품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할 것인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축산물 PLS 대비 축산농가 준수사항으로 첫째, 농약을 갖추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약사법에 따라 미준수하면 허가 취소 등이 날 수 있다. 요거는 약품, 약국, 동물약품 대리점 이런 경우고요. 약사법에 따라서 농장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또한 약사법에 따라서 제품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고요. 네 번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축산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부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생제를 선택하고 사용 방법과 경로를 정확히 지키고 휴약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또 하나 기록만 잘하시면 축산물 PLS 내년에 시행돼도 우리 농가에서는 굳이 걱정할 사항은 없다.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소돼지 닭 우유 우리가 생산하는 달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단 적용 대상은 동물용 의약품이고요. PLS 제도의 핵심이죠. 잔류 허용 기준에 있는 것은 정해진 대로 사용하시고요.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것은 무검출이 아니고 불검출에 가까운 체중 킬로그램당 0.01mg 이하로 일괄 적용된다. 우리 농가가 준수할 사항은
용법 용량 잘 지키고 휴학 기간 준수하고 철저하게 기록하고 이것이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복습하시려면 핸드폰을 또 다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도 요즘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 창을 열어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축산물 PLS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축산물 PLS 산란계 편이라고 해서 따로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오늘 그 소리가 지금 저한테는 들리지 않아서 이것을 5분 동안 계속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은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정보센터 들어가서 검색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제품, 성분, 회사별로 검색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표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주변에 있는 전문 양계 수의사 찾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된다는 것. 그 말씀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PLS 제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잘 이용하면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에는 잘 숙지하셔서 농장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